이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무서운 건 이 속도가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하나의 기술, 하나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랜 기간 살 수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변화 속도가 새로운 인재상의 출현 주기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겠죠.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요. 이제 평생 직업만 남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조직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하는 생각 버리셔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직업 내에서 그 직무의 전문가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언제든지 기업은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직무 전문가로서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교수님, 우리 대학만 가면 끝난다고 말해놓고서는 대학 갔더니 또 취업 준비시키고 취업을 해도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취업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도 그죠? 평생학습센터 있죠? 이게 왜 생기는지를 보세요. 단순 취미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배우시며 사셔야 해요. 억울하시겠지만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직업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적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일자리와 직무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게 변하면 당연히 직무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숙련도에 따라서 높고 낮음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비정형화 정도에 따라서 높고 낮음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술 대체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와도 이건 뭐 대체할 수 없는 거겠죠. 자, 보시면 고숙련의 업무예요. 숙련 수준이 높은 거. 그 다음에 비정형 업무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연구개발, R&D, 공정관리, 설비 유지 보수, 법률 전문가, 의료. 왜냐하면 각각의 케이스가 다 랜덤하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것들을 계속 그렇죠. 탐구하고 찾아보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대체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생명력이 높겠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술 대체 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숙련 업무가 있고요. 비정형 업무가 있다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저숙련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비정형 업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들은 대체 가능성이 어떻다?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육 가공, 발골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그것도 전문이 좀 이게 맞죠? 청소, 간병, 육아적인 부분들은 어때요?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육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모든 동물이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소나 간병이나 육아처럼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그렇죠. 기술이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 대체 가능성이 중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숙련의 업무인데 정형화된 업무라고 해요. 그렇죠.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무직은요, 매번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회계 프로그램들이 그 일을 정말 대신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통번역. 이미 여러분들 번역은 많이 여행 갈 때 쓰시죠? 우리 예전에 왜 여행 갈 때 많이 힘들었냐면 회화를 못하니까 현지의 여행 코디네이터들이 붙어서 여행들을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여행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 유심칩만 꽂으면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거 다 되기 때문에 예, 이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임상병리라든지 영상의학 분석은 당연히 AI가 훨씬 더 그것들을 잘해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저숙련 업무이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형 업무가 돼버리면 단순 조립이라든지 계산 출납, 요금 수납이라든지 시설 안내, 창고 관리 같은 건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사람이 필요 없게 그죠? 로봇들이 다 그것들을 다 운영하고 사람들은 체크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 그죠?
자율계산대 보면 여러분들 다 스스로 사람들 없어도 다 그냥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요금 수납하는 건 여러분들 톨게이트 지나시면 띡 찍으면 그냥 하이패스 넘어가는 것이고요. 시설 안내나 창고 관리 역시도 또한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요즘 주문도 어때요? 그렇죠. 전부 그냥 기계에다 갖다 주문을 넣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어떤 일을 하다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 몸만 튼튼하면 그냥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는 어때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술 대체 가능성 높은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그렇죠? 여러분들 이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쭉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냥 몸만 건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어떻게 우리가 그죠? 세상의 변화를 적용시킬 것인지를 반영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경력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경력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자리 변화의 역사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초부터 갑니다. 핵심 기술은 공장제 수공업이고요. 기술 적용 분야는 장인 기술자의 일을 순차적인 일로 분해하여 분업화한다. 예전엔 도제 교육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분업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술 장인 기술자들이 대체 직업이 됐고요. 보안 직업으로는 미들 스킬, 그보다 좀 낮은 기능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세기 말 이전에는요. 증기동력과 공장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요. 공장제 수공업을 기계공정이 그죠? 대체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들 스킬의 기능공과 공장 노동자들이 대체 직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위에 있었던 전 세대에서. 그래서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자, 20세기 초로 갑니다. 그래서 전기 동력과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립 공정으로 큰 혁신이라고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대량 생산의 기초가 되죠. 자, 대체 직업은 저항력 블루칼라 노동자가 됐고요. 자, 점차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그렇게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보안 직업은 고학력 화이트 칼라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핵심 인력이 되겠죠. 20세기 말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이 등장을 했고요. 컴퓨터 기기에 의한 어떤 사무의 자동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고학력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가 또 대체 직업이 되어버렸죠. 이젠 그것들의 모든 두뇌를 개발하는 고학력 연구 개발 전문직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21세기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인지 능력의 지능화가 이루어졌고요.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한 생산 공정 그리고 사무의 지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숙련 서비스와 저숙련 서비스 그죠? 이런 것들이 대체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융합,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처럼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것들이 그죠? 이제 보안 직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결국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무에다가 ICT,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되면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게 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각각의 정부들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 봤더니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첨단 제도 파트너십. 자,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재흥 전략, 신산업 구조 비전을 발표했고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얘기했고, 한국은 제조 혁신 3.0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했죠. 어쨌든 여러분들 취업하려면 현실을 보셔야 되니까. 캐치업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을 했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장점이 무엇이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거요? 그렇죠. 정보통신망과 반도체, 배터리, 부품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걸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업종을 얘기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업계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이런 강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자, 정부가 주도하고요. 민간이 실행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주도 기업은 기존 대기업. 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생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트라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적이 되자고 했었죠. 취업할 때도 결국 여러분들 여기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고요. 만약에 여기 못 간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여기와 관련 있는 하청업체라든지 그쪽 분야로 가야 생존이 가능한 지금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해놓고서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이 신상업 부분들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지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쪽 밭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계를 봤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저조한 투자다. 그 다음에 낮은 소프트웨어 융합 R&D 역량, 수직 계열화로 스타트업에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창업해가지고 뭔가 막 일어나려고 하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있는 데들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제조업 혁신 3.0은 무엇이냐? 제조업 혁신의 1.0은 경공업 중심의 수입 대체형 전략이었으면 2.0에는 조립 장치 산업 추격형 전략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선도형 전략을 갖자는 거예요. 결국 초연결 사회, 이 스마트 혁명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사물 인터넷.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라든지 ICT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 제조업의 혁신이 벌어진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창조 경제를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한 부분들이 그냥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선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 헬스 분야, 항공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AR과 VR, 그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업종에 이러한 분야에 뭘 하겠다. 정부 주도니까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시켜주고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뭐 기업들은 이제 호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의 교과서는 뭐라고요? 신문을 읽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어디에 투자가 벌어지는지 알면 거기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도 여기에 또 동참을 하고 있죠.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생산 체제를 도입을 한다. 닛산은 무인 자동차를 개발을 한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신개념 쇼핑 체계 아마존고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G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비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스타벅스, 아디다스, IBM, 우버, 스타야와 테슬라까지 각각 해당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하고 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직업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10살짜리 어린이들의 65%가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5년 내 선진국에서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왓이 아니라 하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 1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핵심이었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보유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암기 중심의 학습들이 이루어졌었죠. 정보를 모집.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때는요. IoT, 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화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무슨 업 국가? 제조업 기반의 국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기반이 4차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현 생산 방식이 중앙 제어 방식이다. 사람 기계가 종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머신의 도래,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분석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부르는 건데요. 결국 이 CPS에 대한 부분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데 공장에 가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대체하고 있죠. 가서 체크만 합니다. 초지능, 초연결, 초자율로서 기술의 동시다발적 진화. 결국 이 인간의 노동력보다는 인간은 그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만 있으면 되고 엔지니어가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결국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화 되면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한 것을 그냥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단순 노동력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교수님, 정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게 되어 있나요? 늘 수밖에는 없죠.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기업은 수익 창출이에요. 이윤을 내야 되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근데 항상 문제는 인건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건비를 낮추는 건 초기 투자 비용, 설비가 많이 들겠지만 한번 설비를 해놓으면 24시간 근로를 해도 멀쩡한 로봇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세계 시장도 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핵심이 독일이에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결국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들이 돌게 만들어주는, 이미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서북부의 작은 도시 귀터슬로. 이곳엔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업체 밀레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밀레는 독일 경제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주는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주부들에게 꿈의 가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밀레 본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귀터슬로 공장. 이곳은 밀레의 가전제품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는 세탁기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공장 내부에 들어서면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운전자 없이 공장 이곳저곳을 누비는 지게차. 스스로 알아서 부품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지게차입니다. 수십 대의 자율주행 지게차가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경로를 방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게차에 부착된 사물 인터넷 센서가 공장 내 모든 지게차의 실시간 운행 속도와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추진하자 밀레는 이곳 귀터슬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했습니다. 그 후 공장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산업용 로봇이 한 팀이 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 작업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무거운 부품을 운반하거나 조립 또는 절단 등 위험한 작업에는 로봇이 투입되죠.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탁기는 모델에 따라 들어가는 부품이나 조립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공장에서는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한 가지 세탁기 모델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한 이후 이곳 귀터슬로 공장에서는 다양한 모델의 세탁기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해 놓고서 10대 종전 산업을 발표했고요. 각 단계별로 어떤 식의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귀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비싼 인건비 때문에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으로서 우리 리쇼어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혁신 3.0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13개 산업 엔진의 프로젝트예요. 어디에 투자가 되는 거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항공기, 그다음에 건강 로봇, 첨단 소재 가공 시스템, 극환경용 해양 플랜트, 탄소 소재, 첨단 산업용 비금속 소재, 미래형 가상 훈련 시스템, 생체 모사 디바이스,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의 발전 시스템, 직류 송배전 시스템.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 어디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인지를 체크하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ICT 기술과 산업이 결합되면서 많은 변화를 이뤄냅니다. 자, 우선 금융업 한번 가볼까요? 인터넷 뱅킹, 보험, 주식 거래들이 핀테크, 수수료 절감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페인블록, 비트코인 등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유통 채널입니다. 온라인 마켓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이 되고요. 유통 마진 최소화되고요. 시간과 지역의 경계가 초월한다는 것이고요. 자, 교육입니다. 온라인 강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산될 부분이고요. 의료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원격 진료, 로봇 수술, AI 기반의 진료, IoT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로 사전 진단을 해서 의료 비용을 절감시키고요.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한다. 자, 그리고 운송입니다. 드론, 무인 트럭,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통한 원격 생산 및 운송이 가능하죠.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집도요. 여러분들 요즘에 3D 프린트로 제작을 해서 그 자리에 차로 갖다 옮겨놓고 바로 실프 그 자리에 배치를 해준다고 하죠. 거기다가 막 땅을 다지고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디자인한 부분들을 3D 프린트로 건설을 해서 배송해서 갖다가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한 모양을 계속적으로 찍어냅니다. 원가 절감 엄청나겠죠?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머신 티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 두뇌 이해 10% 미만, 기계 인간 이해 윤리 도덕 법률 영역에 문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요. 이 테크닉과 티칭에 대한 부분들, 기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르치는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 인간 두뇌의 모든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단순 그냥 기계가 인간이 입력했던 것들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다시 융합해서 새로운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으로 또 흘러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들이 있죠. 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AI, 실감형 컨텐츠, 영상, 음향 컨텐츠, 클라우드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하드웨어에서는 광학, 센서, 반도체 통신칩, VR, AR, MR, 의료기기, 우리 SSD, 그다음에 3D 프린터, 로봇, 서버 드론, 바이오, 그다음에 웨어러블, GPS, 위성 신소재, 2차 전지와 연료 전지, 서비스에서는 웹 디자이너, 통신 트래픽 관리, 양자통신, 드론 조종, 블록체인, 소형 창고, 약품 배송, 복합 몰, 가상의 테마파크, 인쇄 플랫폼, 전기 충전소 중요해졌죠? 연료전지 스테이션 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능 산업들은 무엇이냐? 하드, 일반적인 HDD, 컨베이어, 금형 사출, 선반 가공, 셔틀버스, 트럭, 휘발유와 가솔린, PC 본체들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도 OS와 PC 소프트웨어들이 그죠? 많이 이제 지능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서비스에서도 설문조사, 상품 기획자, 대규모 마케팅, 직업훈련소, 학원, 버스기사, 택배기사, 대형 창고, 주유소와 면허학원, 카센터, 자동차 보험, 인쇄소, 약국, 중소형 병의원, 대형 마트들 요즘에 많은 영향받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문 닫고 있어요. 백화점, 그죠? SP샵, 그다음에 의류상가, 스키장, 골프장, 놀이공원 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것들은 다들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직접 소통에 따른 연관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부분들과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까지도 어떤 모습들로 이제 젖혀가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에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때 설문조사, 소비자 의견 수렴, 해외 시장을 벤치마킹을 했다. 미래에는 SNS 채널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지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는 빈도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 기능이다. 인력 축소 내구 컨베이어 퇴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컨베이어, 자동 이동 장치, 그죠? 정해진 시퀀스를 준수하고 있다. 자, 미래에는 스마트 카트, 그래서 이동 경로를 최적화시켜서 제품 스스로 다음 공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실감형 컨텐츠 위주의 교육 훈련이 확대되고 오프라인은 축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학원, 직업훈련소, PC 등이 핵심이었다면, 자, 미래 같은 경우에는 유비쿼터스, 그다음에 VR 체험관처럼 오프라인 교육 시설이 계속 감소가 되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일 배송을 위한 물류 확산, 대량 운송, 대형 창고 등이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죠? 퀵, 택배, 소포 등의 개별 방식이었다면 미래에는 하이브리드 배송을 한다. 그래서 단일 사업자나 통합 물류 시스템, 그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능형 교통 운송 시스템 도입하고요. 교통사고 감소, 결국 주유소가 쇠퇴된다는 거죠. 자, 현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죠? 연료는 석유, 가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했어요. 미래에는 전기, 연료전지, 전지, 태양전지, 수소전지, 자율주동차가 뭐 가장 기본이 되겠죠. 주유소와 석유가 그죠? 수요가 감소되면서 운전면허 학원도 당연히 필요 없게 되는 상태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데이터 전쟁 본체, 그다음에 인쇄소 쇠락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요. 지금은 하드웨어, 사용자마다 PC의 본체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미래에는 고성능 서버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크롬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PC 본체 하드웨어 감소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용산 전자상가 같은 부분들, 그죠?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하드웨어 팔던 경우들은 많은 영향을 받겠죠. 서비스 융합, 중소형 병의원, 오프라인 유통 놀이공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자,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요,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내원해서 입원을 하게 돼서 그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병의원 유비쿼터스, 무조건 유비쿼터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격 진료와 웨어러블, IoT 등으로 큰 변화. 특히나 일반적으로 약을 제조하는 경우들, 그죠? 약사의 경우들은 사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진단서만 있으면 자판기에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약을 꺼내서 줄 수는 있겠죠?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원천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국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필요한 건 생산력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이었고요. 2차 때는 전기에너지, 3차 때는 전자, 그다음에 컴퓨터 장치들. 자, 결국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혜택은 모든 기득권들은 고용주가 독점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3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에서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 부품을 구입하다가 조립해서 되파는 형태였다는 거죠. 생산성, 창의성 이런 본질은 사실은 배부른 얘기였고요. 힘들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겉모습만 베끼게 된 거죠. 결국 제조업 기반의 성장 전략이었던 모든 것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 그렇죠. 세계 2위의 노동시간 빈부격차 크게 했다는 것이고요. 머리가 아니라 노동력 착취로서 성장을 했다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결국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 같지 않아요. 결국 생산시설을 잘 만드는 건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분권, 자율성, 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권화는요. 모든 구성원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분권화된 조직 형태를 경험하지 못하고 통제 속에서 성장,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휘 불가, 결국 생산성과 창의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왜 이유가 무엇이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조직 등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가 문제였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급, 호칭 안 부르죠? 그냥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해서 막 그죠? 막 이름을 톡톡 부르죠? 옛날처럼 뭐 부장님, 과장님 이런 거 많이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자율성입니다.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조직에서 명령과 지시가 없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조직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곧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명령이나 지시가 없는 상태로 흘러가려면 아주 많은 시간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네트워크입니다. 분권화된 조직에서 자율적인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 및 협력을 한다.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해서 합의하고 힘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이죠. 하고 싶어도 아직도 이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조직들이 더 많은 상태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조직에서 못한다고 했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결국 미래 직업 변화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기존의 직업들이 고부가가치화 되는 것이고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역할의 고도화 그리고 전문화가 된다는 거죠.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수요 세분화 및 새로운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부분들이 세분화돼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융합형 직업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지식, 직무 간의 융합으로 인해서 전문 분야가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을 합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요 창출로 인해서 직업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대학의 전공의 경제적 가치도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살펴봤더니 대부분 1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공학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이공계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편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부분 그죠? 인문사회 계열로 보내서 법대 보내려고 했던 게 부모 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공학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위 25위를 봤더니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교육적인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아마 교육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쪽 계열들은 앞으로 어떻게 결합한다? ICT를 필수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존 직업이 고부가가치가 될 사례들,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언론에서 보면 모기지 전문가, 금융공학자, 자, 그리고 응급실 의사, 암 진단 의사, 분야별 전문 기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의 사례를 봤더니 로봇 엔지니어, 노년 플래너, 가상 레크레이션 디자이너와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고요. 융합형 직업입니다. 요리사 농부, 테크니컬 라이터, 사용 경험 디자이너, 홀로그램 전시 기획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학기술 진보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을 하죠. 인공장기제조 전문가, 아바타 개발자, 우주여행 가이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 공유자산 가치 전문가, 첨단 과학기술 윤리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미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3대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대안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협력적인 소통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재상이 변화합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성적 순위였다면 저성장 시대에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우리가 역량이 변한다고 했었죠.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세상, 그러니까 ICT를 필수로 배워야 되는 기본이 되다 보니까 코딩 교육이 필수가 됐고요. 핀란드 어린이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코딩 교육을 배워왔어요. 얘들이 맨날 뭐 핀란드 사람이라고 해서 잘리토만 씹는 건 아니고요. 코딩 교육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것과 오바마 대통령도 비디오 게임 사지만 말고 직접 만들어 봐라는 얘기를 하고 휴대폰 갖고 놀지 말고 프로그램 만들어 봐라는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자, 그래서 결국 블루 칼라 시대의 육체 노동자, 화이트 칼라 시대의 지식 노동자, 골드 칼라라고 말하는 창의 노동자에서 이젠 블랙 칼라의 시대. 왜 블랙이죠? 모든 게 융합되면 블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아트라는 스팀 교육이 필수가 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노동력의 위기와 낮은 일자리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위험 직업군이라고 해서 대체될 수 있는 텔레마케터, 세무대리인, 스포츠 심판, 물론 비서, 배달 이런 것들은 다 위험 직업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위험 직업군이라고 해서 정신건강, 약물라면치료, 사회복지사, 안무가, 내과의사, 외과의사, 심리학자, HR 매니저처럼 각각 이런 부분들은 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사라지지 않을 또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직무는 어디에 현재 포지션을 하고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거리만 남는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은 그렇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당연히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선택했던 내 직무가 ICT와 결합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럼 나는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경력 개발, 경력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그다음에 내가 만드는 직업의 계단의 곡선에서 어떤 단계로 내가 이런 것들을 갈아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